안녕하세요. 강달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대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부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동차 담보대출도 있고, 전세 보증금 대출도 있고, 또 부동산 담보대출도 있고, 또 임야 담보대출도 있고, 또 등등, 기계담보대출 등, 등등 어떤 담보물을 잡고 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다 해봤어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든, 기계 담보 대출이든, 임야 담보 대출이든, 부동산 담보 대출이든 다 해봤는데, 이 항상 옆에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 복잡하고 신경 쓰지 못하면 바로 리스크가 생기는 게 이 담보 대출입니다. 우리가 이제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담보 대출을 해주지만, 사실은 거기엔 지식이 좀 풍부해야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은 그게 자체가 바로 리스크가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자동차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겉은 멀쩡하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침수차라든가 아니면 또 이 어떠한 이 굉장한 큰 하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미션 같은 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 갖고 이제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고치느니 폐차하는 게 낫다 할 그런 것들도 맡겨놓고 이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이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바로 이제는 리스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물건을 맡겼기 때문에 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좀 볼 줄 아는 사람에게 지금 자문을 받든가 본인이 좀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바로 리스크가 생깁니다. 또 이제 기계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담보대출도 기계의 소유주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계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걸 갖다가 모르고 잡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소유주가 뭐 캐피탈사라든가 이런 다른 회사가 원래 질권 서정이 돼 있는 거를 잡아갖고 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전세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요. 그 집주인하고 짜고 이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수법들이 한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거가 있는데 제가 쓴 속지 않고 사는 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뭐 제가 원래 그 책을 속지 말라고 쓴 책인데 이 사기꾼들이 그 내 책을 보고 사기를 쳐. 그래서 제가 이 절판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 집주인과 짜고 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하는 그런 또 수법도 사금융업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대출 중에서 저는 PF 대출은 저는 안 해요. PF 대출이 뭐냐면은 프로젝트 파이닝 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준공만 떨어지면 뭐 분양이 가능한데 이 돈을 갖다가 준공 떨어지게 돈을 꺼달라든가 아니면 요거 갖다가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이 부지 매입 자금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건축 대금 잔금을 치르기만 해주면 뭐 이거 바로 그냥 여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이 대출들은 저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헤게모니를 제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출업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은 저는 아무리 안전하고 그 사람 일하는 추진하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저는 그거는 안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대출을 하면요. 그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고 빌려주잖아요. 그거는 이 사금융업자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항상 변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그냥 주세요. 그냥 줘야지. 뭐 사람을 믿고 빌려줘. 이 사금융업은요 무조건 물건만 보고 주는 겁니다. 그 물건에서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PF 대출 같은 그런 어떤 정략자금 대출이라든가 토지 매입 자금 대출이라든가 준공검사 이런 대출은 헤게모니를 이 사금융업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고 아무리 수익을 많이
배당한다 해도 그거는 이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저거 분양 잘 될까? 저거 점검검사 제대로 날까? 저거 시공 제대로 끝날까? 아이, 그런 걱정하면서 무슨 돈을 꿔줘. 그거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러한 대출은 안 하는 게 좋고, 또 그러한 대출로 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투자하냐? 그 수익률에 수익률. 뭐 3불을 준다, 5불을 준다, 1할을 준다, 뭐 이익의 반을 나눠 갖자.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런 자금도 준비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다면 그건 그냥 리스크가 존재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금융업을 하면서 아니 돈을 헤게모니를 내가 쥐고 있어야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 조아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물건만 보고 간다. 사람은요, 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돈을 띄어먹은 게 아니라 환경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띄어먹는 놈도 있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일부러 돈을 띄어먹는 놈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어떠한 그 변이가 와서 이 대출금을 못 상환하고 결제 대금을 못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지. 일부러 돈을 띄어먹는 애들은 뉴스에 나오잖아.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된다. 보통 우리 사금융업자들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지 아세요? 사금융업을 해본 놈들한테 당해. 그리고 돈을 많이 빌려본 놈들한테 당해. 우리가 어쩌다 돈을 빌린 사람이라든가 돈을 안 빌려본 사람들한테는 사금융업자가 거의 사기를 안 당해요. 항상 이 사금융업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는 돈을 많이 빌려본 놈들이나 아니면 이 사금융업에 종사해본 놈들이 그 사금융의 약점을 알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기서 최고로 많이 당하는 게 우리가 잔고증명, 평잔대월, 죽은 나비 이런 것들이에요. 잔고 증명이 이제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그 사람의 그 평균 잔액을 맞춰주는 게 잔고 증명인데 그게 그렇게 타 명의로 하는 거다 보니까 금융실명제다 보니까 그 틈새를 이용해서 이 잔고 증명에서 돈을 속된 말로 샤킹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잔고 증명을 어떻게 한다라고는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유튜브 방송 보고 잔고 증명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잔고증명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주면 거기에 빈점을 찾아갖고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서 사채업자의 등을 쳐먹기 때문에 저한테 사금융 배워나간 친구들한테 그 어떠한 뭐 빈점을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쇠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쇠를 따는 것도 열쇠를 만든 놈이 열쇠를 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열쇠공들이 열쇠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열쇠를 따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못 따는데 열쇠공들은 뭐 핀 같은 거로도 왜 열쇠 따잖아. 열쇠 안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핀으로 따는 거예요. 우리는 핀 헤램이라도 못 따. 우리는 열쇠가 조금만 틀어져도 문 못 따잖아. 근데 열쇠공들은 그렇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이 사금융업도 만약에 제가 잔고증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하는 이라고 알려 주잖아요. 그럼 그걸 딱 듣고 이 사기꾼이 이렇게 하면 저거 돈 빼서 먹을 수 있겠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억을 잔고 증명해 주는데 그 8만인데 아니 그 8만 원 먹으려다가 1억 날릴 일 있어? 요새는 뭐 1억에 뭐 40만 원, 뭐 70만 원 받는데 아니 말로 40만 원, 70만 원 받으면 70만 원 먹다가 1억 날릴 일이냐고. 그래서 사금융업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건 이해하시고, 다음에 이 사금융업을 갖다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금융업을 할 때 옆에서 보면 쉬우니까 나도 따라서 하다가 망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게 옆에서 보니까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그래갖고 딱하니 제가 기계담보대출을 제가 최초로 한 30년 전에 했었는데, 기계담보대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쉬워 보니까 옆에 따라했다가 캐피탈 회사의 뭐 물건인지도 모르고 잡았다가 장무라비로 사채업자가 장무라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들어가 보면 디테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된 기업들이야 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니까 그걸 담보대출이 하는 거야 뭐 증권사에서 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통일주권이라고 해서 상장되기 직전에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옆에서 보면 쉬워요. 근데 그게 이 단연간 많은 그 지식 경험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상장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권리 분석을 할지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식으로 많이 번 사람들은 그걸 보고 따라서 주식에 어떻게 돼요? 깡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금융업도 그렇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최초에 이제 어우마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우마린업에서도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사기 수법들이 많아요. 뭐 쌍둥이형으로 갖다가 사기치는 방법, 또 이제 뭐 뭡니까 그 잔고를 증명한다는 걸 해갖고 수표를 갖다가 어음을 갖다가 여기 뭐 그 뭡니까 위조하거나 또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결제를 조건으로 한 어떤 그 어음 사기 사건들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다 사기 수법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기 수법을 보고 또 사기를 치잖아. 저는 요새 뉴스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속지 않고 사는 법에 쓴 내용들을 그대로 사기를 쳐갖고 그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그 수법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잖아요. 사기치는 패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저는 좀 사기 속지 않고 사는 법을 쓰고 올 때는 그런 속지 말라고 썼던 거였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고 책을 절판했고요. 사금융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금융을 가르쳐 주니까 뭐 사금융이 예찬론자다. 갖다 버려. 무슨 사기명이 예처업자. 그럼 내가 계속 사채업자 하지. 사채업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채업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사채업의 민낯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채업을 한다 그러면, 그 노하우인데, 그거 만약에 내가 다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빨개 먹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이 방관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금융의 선생, 사금융의 코치, 사금융의 어드바이저지, 사금융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사금융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는 사채업자들을 사기꾼들이 속일까봐. 왜냐면 저한테 배워 나간 사람이 무지 많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요새 많이 저한테 조회수가 많이 오르는 게 이 상품권 할인업이잖아요. 상품권 할인업 말고도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유가증권 할인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품권 할인도 말고 또 채권 할인도 있고 또 이제 유가증권 할인들이 이제 어음 할인이 저기 되니까 이제 뭐 요새도 어음이라든가 당자가 돌아요. 옛날에 아직도 발행했던 것들이 있어서 요새는 뭐 전자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에서 은행들이 다 할인해 주는데 아직도 중의식 어음이 아직 옛날에 발행했던 것들이 있어서 중의식 어음이라든가 이제 당자 수표가 발행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할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금융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30박 31일 얘기해도 다 부족해요. 또 이 당분간 뭐 한 15분으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제가 꾸준히 제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사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것이 뭐냐? 옆에 사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즈니스는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헤게모니를 가진 비즈니스라고 또 대출해 줄 때요, 이자 많이 주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2부에도 빌려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3부, 5부에 빌려줘요? 친해서? 갖다 버려. 무슨 친해서 이자를 더 줘. 그런 일은 없어요. 친하면 오히려 이자를 적게 받아야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자를 많이 준다. 이러면 이거 일단 경계 대상이 돼야 되고 주변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익금을 많이 준다. 그것도요, 우리가 보통 그 유통의 구조상, 보통 유통 마진이 한 20% 돼요. 그런데, 10% 준다. 그렇게 좀, 과하게 이자를 이 배당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경계해 볼 만하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하려면 그런 그쪽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충분히 받고, 대출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대출의 정도예요. 일단은 대출은요, 그 대부분 말은요, 돈을 꺼주면은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담보가 확실해야 되겠죠. 불확실한 담보,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이런 걸 가지고 담보를 해주거나,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이 뭐 순진하다. 그럴 때는 대출이 아니라 그냥 기부입니다. 줘야 되는 거고, 대출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착하고 뭐 능력 있고 다 필요 없어요. 그 담보물에 대한 가치, 내가 나중에 채권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없냐만 검증하시면은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 사금융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는 저한테 사금융을 배워 나간 분들이 더 이게 이 서민금융을 사실은 이게 이 대부분 서민금융이거든요. 대대권 금융에서 해주지 못하는 걸 하는 거라서 될 수 있으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싸고 또 조건이 더 좋고 이런 거 저한테 사금융을 배워 나간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좀 더 악덕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안 보는 것도 저희가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사금융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송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도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 사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저희 방송을 보고 좋은 그 대부업자를 만나서 그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